환자들이 이분이 잘 몰라요. 어깨도 결리고 등도 결리고 이러네. 좀 드문 경우예요. 통증이 오는 경우는. 왜냐면 증상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췌장암을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췌장암 진단받은 환자의 15%. 그나마 희망을 거는 게 수술한 사람인데 수술한 사람도 80%가 3년 안에 재발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췌장암을 예방해야 돼? 답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췌장암 환자 우리 병에 제일 많은데 대부분 췌장암은 늦게 진단해서 오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갑자기 황달이 생겨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거기서 바로 스텐트 꽂고 췌장암 진단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다른 증상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췌장 환자들한테 그동안 뭐 증상이 없었냐 그러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꾸 몸무게가 빠진다. 내가 옛날부터 좀 소화가 잘 안 됐는데 먹는 것도 줄고 그래서 몸무게가 빠졌다라고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먹으면 배가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빠져서 췌장암일까 하고 병원에 가보면 좋은데, 물론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췌장암 진단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런데 췌장암인 사람은 거의 90% 이상은 돌이켜보면 입맛이 없고 체중이 빠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옛날에 잘 먹었는데 점점 이게 소화가 안 되고 통증이 오고 그러네. 어깨도 결리고 등도 결리고 이러네. 좀 드문 경우예요. 통증이 오는 경우는. 췌장암이 통증이 오려면 상당히 진행돼야 되는데, 왜 췌장이 머리가 있고 몸통이고 꼬리가 있잖아요. 주로 췌장의 머리 부분이 종양이 막 커지게 되면 담도를 눌러서 막혀서 이게 못 내려가니까 황달이 되는 거고, 몸통 쪽에 종양이 막 커지면 췌장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명치 있는데 저 뒤쪽에 위하고 12지장 뒤에 척추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척추 앞으로는 혈관과 신경청이 막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청을 눌러주면 통증이 오는데, 이게 배가 아프기보다는 척추 쪽에 있으니까 등이 아픈 거죠. 췌장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분비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당뇨와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췌장암의 발병 위험 인자 중에 하나도 오랫동안 당뇨를 앓은 사람이라든지, 당뇨가 없었는데 50 넘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지, 당뇨가 조절이 잘 됐는데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이 다 췌장암 환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도 췌장암이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되고, 거꾸로 췌장암 환자들 중에 상당분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당뇨와 췌장암은 굉장히 연관이 많다. 또 하나는 외분비 기관이에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대 영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다 분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췌장이에요. 췌장액이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화 효소가 안 나오게 되죠.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니까 마르게 되겠죠. 또 하나는 췌장은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암이 진행해서 몸무게가 빠지는 게 몇 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췌장은 몸무게가 대표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췌장 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통증을 느끼는 센서가 있는지 아는데 안 그래요. 췌장에 있는 암이 자라서 삐지고 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눌러주면 아픈 거지. 간도 마찬가지야. 간암이 아무리 지가 커봤자 안 아파. 근데 삐지고 나와서 간을 싸고 있는 막을 탁 건드려주면 늘어나잖아. 그럴 때 그 막에 있는 신경들이 통증을 느끼는 거야. 췌장암이 조기 진단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위치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저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뒤쪽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12지장 이런 것들이 가려서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나 CT를 애지간히 찍어도 잘 안 보여요. 가려가지고. 특히 초음파는 잘 안 보이지. 머리 쪽만 조금 보이지. 그렇다고 건강검진에서 매년 CT 찍을 수도 없고, CT도 좀 커야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나쁘고 확실히 진단을 할 수 있는 툴이 없고, 그래서 조기 진단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진행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췌장암을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췌장암 진단받은 환자의 15%, 절대 20%가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좀 넉넉하게 봐서. 40, 50%는 처음부터 전이가 갔어. 암이 한 군데서 다른 데로 전이 가면 이거는 수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췌장암의 특징이 뭐냐면 한 30%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다른 데 전이 간 건 아닌데 췌장 근처가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요. 이 종양이 중요한 혈관에 붙어 있어. 그럼 이 수술하다 이 혈관을 자르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선항암을 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혈관에 떨어지면 수술한다라고 하고 선항암을 하는 사람들이 한 30% 되는데, 태반은 결국은 못하게 돼요. 잘 안 줄어서. 근데 요즘은 새로운 시도가 나온 게 뭐냐면,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15%의 환자를 수술 전에 항암을 하고 하면 재발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초음파나 내시경이나 CT나 MRI나 폐소로 본다는 것도 결국 그림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췌장에 여기 암인데 이거 작으니까 수술할 수 있겠냐고 덜렁 수술해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들이 번져 있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재발하니까 항암을 먼저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없앤 다음에 얘를 수술하자. 이런 논리로 많이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발을 낮춘 사람도 있지만 우리 병원 한 분은 작년 4월 달쯤에 A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하자. B 병원에서는 요즘은 추세가 바로 수술할 수 있더라도 항암을 하고 합시다. 그래서 B 병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술 못할 단계로 커져가지고 결국 못한 그런 문제는 있죠. 췌장암이 참 문제인 게 옛날부터 예후가 안 좋은 암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폐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은 아주 예후가 안 좋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암들은 그래도 요즘 예후가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 성적이. 특히 그중에 제일 좋아진 게 폐암이야. 폐암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조직이 맞으면은 주사로 하는 세포독성 항암들을 안 하고 먹는 표적 치료제만으로도 몇 년간 정상생활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췌장암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치료 통계가 똑같아요. 왜냐면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15% 내외인데, 그죠? 그나마 희망을 거는 게 수술한 사람인데, 수술한 사람도 80%가 3년 안에 재발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두 군데의 통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왜 이럴까 췌장암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약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서 오랫동안 먹으면서 할 수 있는 표적 치료잖아. 그게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암제도 옛날에는 한 가지 항암제만 썼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를 병합하는 항암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는 좋아졌지만 계속 주사로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니까 부작용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을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은 아직까지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아무래도 췌장암은 노령 인구가 많이 걸리죠. 40대 이하는 좀 드물어요. 보통은 60대, 70대가 많이 생기죠. 젊은 층은 아무래도 췌장암은 많이 안 걸리죠. 또 앞으로는 모르죠. 암을 예방한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답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 몸은 자꾸 망가져져 가는데 췌장만 건강해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췌장암을 예방해야 돼. 췌장암을 치료해야 돼.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 몸이 좋아지면 췌장암도 예방하고 치료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생활 습관 바꾸는 거를 알아 나도 하는데 지금 바빠서 그래. 요거 끝나면 내가 할 거야.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은 평생 못 해요. 지난주에 와서 검사하고 오늘 검사 결과 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젊어요. 40대인데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그는 나쁜 맛을 갖고 태어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아주 안 좋아요.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고기 좋아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암을 진단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식이요법을 했대요. 근데 오늘 피검사를 결과를 보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한두 달 사이에 이 사람이 15kg 이상을 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암 걸리기 전에 이랬으면 이 암이 안 걸렸을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아이쿠야 하고 하지 말고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생활 습관을 식이와 운동과 체중 조절과 수면, 스트레스 조절을 열심히 하시면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췌장암도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췌장암에 걸렸어. 그래도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해.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지면 췌장암을 극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췌장암에 이거 먹으면 좋아.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력이 많은 암은 아니에요. 가족력이 많은 암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게 이제 유전적 경향이 많은 건데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엄청 높아져요.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6배 내지 10배 많다고 봐요. 일반인에 비해서. 직계 가족 중에 2명이 췌장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0배가 높다고 봐요. 직계 가족 중에서 3사람 이상이 췌장암이야. 그러면 32배까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논문이 있다는 얘기고 췌장암도 가족력이 있으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20대부터 더 자주 건강검진 검사하셔야 되고 검사할 때도 췌장에 특화된 검사를 좀 하셔야죠.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는 안 보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찍는다든지 초음파 내시경이 있어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고 딱 일주일간 식이요법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놀랄 거예요. 대변이 달라지고 수면이 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혈압 당기는 사람 재보세요. 확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만큼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는 거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원망이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직장생활 다닌다고 좀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도 좀 불규칙했고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안 했는데 왜 췌장암이 걸렸을까? 가족 같으면 내가 음식을 잘못해줬나? 췌장암이 정말 안 좋다는데 항암을 뭐하러 해? 치료를 뭐하러 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할래?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책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지금부터 빨리 치료할 수 있는 태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따져가지고 내가 나를 도와줄 무기들이 뭐가 있는가? 대학에서 나는 뭘 도와줄 수
있는가? 수술 가능하면 반드시 해야지. 근데 이 와중에 수술하면 안 된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세요. 수술도 하시고 항암도 체력이 된다 그러면 해보시고 했는데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계속 해보시고 체력이 안 되거나 했더니 뭐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러면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나는 뭘 노력해야 돼? 그동안 안 좋은 음식 먹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초창기에는 체력이 되잖아요. 그때는 건강식이 아니라 치료식을 해야죠. 하루아침에 바꾸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혼자 하면 건강식밖에 못해요. 근데 건강식을 하면은 고혈압 당뇨는 좋아지지만 암은 꿈쩍도 안 해요. 치료식을 강도 높게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일단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가족들의 지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딱 보이잖아. 나를 짐으로 보는지, 나를 살리려고 정말 노력하는지,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응원, 격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어렵고 긴 광야와 터널을 지날 때 누군가 손잡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병원장이 내 아는 사람이야 라고만 해도 위안을 받는 사람이 맞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더 마음이 놓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는 환자가 의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야. 고혈압 낮춰주면 돼. 근데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것도 많아요. 첫째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이건 대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병원 같은 거순요법에서는 첫 번째 팔리에티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완화 치료라고 그래요. 증상 완화 중에서 1번이 뭐냐면 통증이에요. 췌장암 환자도 통증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증이라고 인지를 안 해요. 왜냐면 느닷없이 암을 진단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암성 통증이래네? 나는 이제 끝난 건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원래 여기가 아팠어. 나 원래 막 등 결리고 음식 잘못 먹으면 배 아프고 원래 그랬어. 그건 일시적인 거야 라고 하고 암성 통증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통증이 오면 진통제로 통증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를 거의 거부해요. 저 몸이 나쁘잖아. 내가 그래요. 항암제보다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통증 조절을 시작할 때까지 한두 달이 걸려요. 보호자도 좀 참아봐. 아빠 좀 참아봐. 진통제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그리고 이거 암 환자는 마약 쓴다 마약쟁이 될 거야 막 그러고 나중에 점점 내성 들어서 안 들으면 나중에 정말 어떡할 거야. 참아. 통증을 참으면 환자는 하루하루 쓰러져 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제가 딱 그래요. 환자부터 믿으시죠? 원장님 믿는데 나를 믿고 딱 3일만 해봅시다. 그냥 딱 처방을 해요. 그러면 3일 후에 멀쩡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싸우는 게 통증 조절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왜냐면 보호자는 계속 식이요법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양식 계속 해와서 먹으라 그래요. 환자는 먹을 수가 없어. 지금 항암에서 미식거리고 토하는데 배멀미하는 사람한테 음식 갖다 주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는 딸하고 며느리와 부인한테 미안하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아프고 먹으면 또 출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라는 건 우리의 전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메타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되고 어차피 많은 약도 못 먹고 먹어봤자 그게 피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이런 걸 전부 다 혈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야 바로 피로 가지. 우리는 입에서 피까지 가는 길이 가까워요. 금방 가. 먹으면 다 피로 가. 왜냐면 항암제가 소화기관을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먹은 게 부셔서 소화시켜서 피까지 흡수하는 게 너무나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나쁘지 않은 것만 조금씩 먹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 환자는 모든 기력과 삶의 질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장폐색. 이러면 환자를 너무 괴롭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이런 걸 조절 안 하고 항암 치료만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학은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황달이 생기면은 스텐트를 박아줄 수도 있고, 복수가 있으면 복천자를 빼줄 수도 있을 것이고, 장폐색이 오면 어떤 경우에는 스텐트를 꽂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통증 조절과 영양 조절은 대부분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합니다. 환자들이 이분에서 잘 몰라요. 대학에서는 한 달치씩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덜 아프든 덜 아프든 똑같이 약을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혈압약은 석 달치 줘도 돼요. 통증은 매일매일 다르고 먹는 양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통증 조절과 영양 조절은 매일매일 바꿔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완화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